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가 기준 가격 결정법하고 얘기를 했는데 가볍게 복습을 해본다면 원가 기준은 누구냐? 공급자입니다. 공급자 입장. 공급자가 어디에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어디에 파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되냐? 원가 가산인데 원가 가산은 누구냐? 판매업자입니다. 판매업자는 자기가 물건을 갖다 얼마에 사왔느냐 그래서 거기에다가 원가에다가 가산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되죠. 내가 100원 주고 물건을 사왔다. 그럼 여기 10% 이익을 붙이겠다. 그럼 요 가산. 이게 원가 가산이란 말이야. 일 자체는 원가냐. 그럼 110원에 판다. 10% 이익을 붙여서 110원에 판다. 이럴 때 바로 0.1을 더해주는 걸 갖다 가산이라 그러는데 이건 판매업자의 경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많아요. 만약에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 판다 그러면 제조업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조업자. 제조업자의 경우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죠. 이럴 때는 예를 들어 3,000원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물건을 만들 때 든 돈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원가라고 얘기하겠죠. 총원가다. 이 총원가에다가 플러스 3,000원의 몇 프로를 예를 들어 3,000원의 10%를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목표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목표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갖다 우리가 잡는다. 이래서 3,300원에다가 물건을 판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바로 제조업자의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가산은 원가에다가 더해줘라. 목표 수익률은 바로 자기가 물건 만들었을 때 3,000원인데 여기다가 수익률을 갖다가 대가 따로 더해준다. 이 두 가지는 다 공급자지만 이렇게 되고 참고로 얘기하면 이 원가 가산은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쓰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회계 쪽으로 얘기하면 바로 재무회계 이야기다 이거죠.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바로 뭐가 되냐? 남에게 물건을 띄다 팔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재무회계 중심이죠. 근데 만약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목표 수익률을 갖다 할 때는 이건 원가회계라 말이지. 지가 물건을 만들어 팔기 때문에 원가회계라고 비유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도 참고로 공급자 입장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야기 판매업자냐 제조업자냐에 따라 우리가 얘기했던 거 한번 가볍게 복습을 해봤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요기준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따져보자 이거죠. 수요기준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수요기준은 말 그대로 소비자 입장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 어디 되느냐 그러면 물건을 갖다가 기준점으로 팔 때 어디에 파는 게 좋으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요기준이다 그럴 때 수요기준은 철저히 생산자와 달리 판매자나 제조업자와는 달리 수요자는 소비자 기준이다 하는 말을 쓸 수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물건을 파는 게 좋으냐 하는 이야기를 바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수요와 공급의 형태가 어떠냐를 분석해서 소비자 입장을 판단하자. 이게 바로 소비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수요 공급자의 분석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첫째 나오는 게 한계 비용 분석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보통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어느 정도이면 좋아하느냐. 한계 비용의 경우는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드는 비용. 한계 비용이라는 말은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가능하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은 점. 가장 좋은 점은 물건 하나 더 만드는데 얼마 드느냐? 3,000원 든다. 그럼 여기다 약간 이익을 더해서 3,100원에 판다. 그럼 거의 무리수 없는 한계 수입을 약간 거의 비슷하게. 이게 뭐죠? 한계 비용 분석법이다. 만약에 물건 한 단위를 더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델타 3,000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팔아가 들어온 돈이 거의 3,000원에 가깝게 판다면 무리수가 없다. 소비자들이 거의 한 3,000원 정도 되니까 3,100원 받아도 되겠네. 또는 3,300원 받아도 되겠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치는 걸 한계 비용 분석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덮어놓고 30% 40% 이래 가격을 붙이는 것보다는 지가 물건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돈 버는데 어느 정도 얼마 돈 들어오면 되느냐. 비슷하게 잡아줘라. 한계 비용 분석법이다 이거죠. 그다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냐. 손익분기점.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손익분기점은 어디에도 나오죠. 그렇죠. 비교적 어떤 데는 회계학이나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면 재무나 뭐 우리가 경영학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이런 분야까지도 그 다음에 마케팅 세 개 영역에 다 나오는 게 뭐가 되죠? 손익분기점입니다.
손익분기점은 회계하기도 굉장히 중요하며 또 재물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굉장히 나오고 마케팅 할 때도 잘 나오는데 이 내용을 우리는 바로 손익분기점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는 명백히 잡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손익분기점을 얘기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요거는 이제 뒤로 우리가 여백을 두며 같이 손익분기점을 얘기하겠다 하는 이야기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각가치 결정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각가치. 지각가치는 바로 궁극은 뭐가 되느냐. 목표시장. 내가 어떤 시장에 있다 그러면 목표 시장에 이제 물건을 팔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목표 시장에 있는 소비자가 수용해 줄 수 있는 가격에 의해 되느냐. 목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얼마를 받기를 바라느냐. 그 고객 욕구. 고객의 욕구. 예를 들어 이런 물건을 목표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이 고객 욕구에 맞게끔 예를 들어 만약에 뭐 많은 돈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좀 낮춰서 질을 낮춰서 물건 만들고 만약 예를 들어 어느 시장이 굉장히 고액의 바로 소비자들이 있다 이럴 때는 높여서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맞게끔 그 시장에 맞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물건 만들자 하는 얘기가 뭐가 되죠? 바로 지각가치. 지각이라는 말은 느끼는 거. 그럼 가치. 이 지각, 그 시장의 소비자는 목표 시장의 소비자가 얼마에 맞게 물건 욕구를 만들어주자. 이게 지각가치 결정법이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다음에 손익분기점 분석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한 번 정도 같이 도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경쟁 기준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버리고 예를 들면 도표를 그리며 한번 보죠. 자, 경쟁자는 말 그대로 아까는 생산자 중심 또는 판매자 중심 이런 얘기를 했죠. 판매자 중심이냐 소비자 중심이냐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이건 경쟁자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자가 얼마 받느냐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 돈을 얼마 받느냐 경쟁자 입장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주자 이거죠. 경쟁자가 얼마 받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자 하는 얘기가 되는데 맨 먼저 뭐가 되느냐 모방 가격이란 말이 나옵니다. 모방 가격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세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모방에는 어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죠 하는 말이 되는데 첫째는 업계 수준. 남들이 같은 그 업종에서 받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업계 수준에 맞게끔 한마디로 말하면 비슷하게란 말을 적어두면 아주 쉽게 알 겁니다. 비슷하게 받자. 업계 수준에 맞게끔 비슷하게 받자. 그게 뭐냐 그럼 바로 모방 가격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일종의 선도기업이 있다 이거죠. 선도기업이 있을 때 선도기업이 지정하는 가격을 따른다 이거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동조하는 것. 동조 가격으로. 그 비슷한 가격으로 1등 하는 기업이 얼마 받느냐 그 기업에 따라가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 후발주자들이 선도기업의 가격을 따르는 거. 이것도 모방가격이라고 우리가 말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지도가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도가격. 이 지도가격은 어디에서? 보통 이제 경영 앞쪽에 뒤쪽 가면 가격 카르텔이라고 나옵니다. 가격 카르텔. 카르텔이라는 말은 협상을 맺는 걸 갖다 카르텔이라고 하죠. 우리가 얼마 받자 하고 가격을 결정해 놓은 걸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경제법으로는 어떻죠? 카르텔 협상을 못 맺게끔 만들고 자유 가격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A기업, B기업, C기업은 기업은 서로가 같이 있지만 가격에 대하여 협정을 맺자 가격 카르텔 수량에 대하여 협정을 맺자 수량 카르텔 카르텔은 협정이라는 말을 쓰고 자유롭게 이렇게 카르텔을 맺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업계 수준 비슷하게 선도기업 1등 하는 사람에 동조하게 그리고 아예 자기들끼리 협상 맺은 가격을 가지고 만약에 받는다. 이 세 가지는 다 하나의 모방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입찰 가격이 나옵니다. 이 입찰이라는 말은 뭐가 되죠? 정부나 공공사가 물건을 사거나 팔 때 나오는 걸 입찰이라고 불러준다. 입찰을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주체가 누구죠? 바로 정부나 관공서가 물건을 셀링하든지 또는 바잉할 때 셀링하든지 바잉하든지 정부나 관공서가 물건을 갖다 사고 팔 때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하느냐 바로 입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나 관공서에서 물건을 갖다 살 때 그냥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종이로 써낸단 말이야. 여기에서 대표적인 게 서면이란 말을 쓰죠. 서면.
서면으로서 내고 이 서면에서는 반드시 누가 당선이 되면 다른 사람 낙찰이 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입찰을 갖다 붙였는데 입찰에서 낙찰이 나오면 낙찰이 있고 유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낙찰이 되고 누군가는 유찰이 되겠죠. 또는 아니면 입찰자가 되겠죠. 입찰자. 이거는 유찰은 다음으로 넘어가고 낙찰은 바로 왔을 때 우리가 자기가 받았다 이거죠. 그럼 낙찰과 유찰이라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되는 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죠. 대상자로 선정되는 걸 갖다 우리가 낙찰이다. 낙찰이 못 되면 뭐가 되죠? 유찰이 되는 거지. 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방법은 어떻죠? 그렇죠. 입찰 가격은 거의 아까 배웠던 뭐가 됐냐면 한계 비용. 한계 비용과 비슷하다. 아까 제가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한계 비용에 가깝게끔. 이때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가격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붙인다. 그럼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중요한 이 게임 이론이죠. 게임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만약에 A가 된다면 B와 C는 왜 되죠? 탈락되지. 한 사람이 되면 다른 나머지는 탈락이 돼. 그렇기 때문에 요로와 같이 대상자가 한 사람이 되는 걸 갖다 게임술이라고 그러죠. 네가 승부 걸리면 나는 탈락이 돼야 돼. 이럴 때는 거의 한계 비용이란 말은 물건 만드는데 한 3,000원 정도 든다.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했죠. 3,000원 들었다면 물건 팔 때 정부에 될 때 3,000원에서 거의 3,050원, 3,100원 이렇게 붙이면 거의 게임에서 어떻게 되죠? 승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 비용, 아까 한계 비용이란 말이 여기도 나오고 입찰에도 나오는데 바로 그 물건 생산할 때 든 비용보다 약간 알파. 이게 뭐죠? 입찰을 붙을 때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한계 비용점을 살짝 넘는 거. 물건 하나 만드는데 3,000원이라면 3,050원, 3,100원 이러면 거의 어디 되죠? 정부나 관공서에 자기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가격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데 이걸 입찰 가격에 바로 결정해서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말을 드리고 이 심리 가격 들어가기 전에 심리 가격이 또 중요한데 심리 가격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손익분기점 앞에 말하던 바로 손익분기점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물론 여기는 분명히 마케팅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야기는 조금 이해를 하고 도표를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왜 되느냐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회계학과 재무관리 이런 쪽도 굉장히 중시 여기는 바로 손익분기점은 과연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격 속에서 특히 다른 사람들과 경쟁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얼마를 팔아야 본전치기 하죠? BP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다 해서 BP란 말을 쓰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손익분기점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손익분기점. 이 손익분기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라고 하면 얼마를 팔아야 본전하느냐. 본전이라는 말은 자기가 생산한 가격을 건지느냐 본전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를 해야 얼마를 팔아야 그래도 손해보지 않느냐 하는 말을 본전치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러분하고 이 도표를 갖다 그리는데 쭉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여기다 Y축에다가는 매출액을 놓아라. 매출액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판매액을 얘기하는데 단위가 원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느냐 그럼 반드시 비용을 갖다 놓아라. 비용도 단위 통일을 위하여 원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가 원이면 여기도 원이 돼야 돼. 여기가 개수면 여기도 개수가 돼야 돼. 단위 통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의 분석은 반드시 금액에 대한 분석이지 개수의 분석이 아니다. 개수 분석은 아니다. 금액 분석이다 하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개수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얼마 팔아야 되죠 하는 금액에 대한 분석이지 절대 몇 개를 팔아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 명백히 알아야 된다. 단위 통일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출액과 비용과의 관계에서 매출액과 비용과 아무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 픽스드 코스트다. 요 표를 하나 그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내가 만약에 어디에 집을 갖다가 세를 빌려서 사무실을 쓴다. 그럼 매출액과 관계없이 매출액이 뻥이든 매출액이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관계없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임차료로 해요. 그럼 바로 고정비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매출액과 정비하며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 밸리에블 코스트 VC라고 얘기하고, 이건 바로 예를 들면 어떤 거? 광고비. 광고비는 매출액이 0일 때는 필요 없어. 많으면 많은 만큼 광고비를 많이 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그럼 이 두 가지를 갖다 결합하라. 그럼 여러분들 꼭지점을 이동해서 평균 이동해서 요점의 자리를 잡으면 평행선을 끄면 이게 뭐죠? 두 비용을 더한 TC, 토탈 코스트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뭐와 뭐를 FC와 VC를 더하면 바로 TC가 될 거다. 이 두 가지를 더했다는 얘기가 되죠. 이 평행이동시계가 요럴 거면 이 두 가지를 더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죠. 거기다가 수익선을 우리가 끄라 이건 얘기죠. 수익선. 수익선을 끄면 수익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냐 하는데 일종의 수익선을 놓자 이거죠. 수익선. 수익선을 놓아라 이거예요. 이거는 TR이라고 얘기하죠. 수익선. 총 수익선. 그러면 총 수익과 총 비용이 만나는 교차점. 이 교차점이 뭐가 되죠? 바로 본전치기점이라는 얘기지. 뭐와 뭐가 같아?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은 점. 냉정히 얘기하면 순이익은 뭐가 된다? 0이라는 얘기가 되지. 0. 순이익이 0이 되는 점이라는 얘기지. 그럼 요거보다 더 많이 팔았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이득이 되고, 요거보다 적게 팔았다 그러면 이건 손해가 돼. 요 점이 뭐가 되죠? 바로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얘기를 알아둬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실제로 TR과 TC를 갖다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 이 연립으로 풀면 이 교차점에 뭐가 되죠? 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이 직선을 가지고 이건 y 꼴 ax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죠. 직선이니까. 얘는 y 꼴 뭐가 되냐? a-x 플러스 b-라고 놓자 이거지. 이 두 개의 직선 방정식이 만나는 교차점이 뭐가 되죠?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럼 이 선은 직선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 라인, 리니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 직선 방정식. 여러분들 나중 뒤에 가면 개량 의사결정이나 이런 데서 뭐라 하냐? 직선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걸 갖다가 선행계획이라 선형이라는 말은 직선을 얘기하지. 이 두 개 방정식을 푸는 결과가 뭐가 되죠? 1 마이너스 변동 비율. 고정비 플러스 선생님은 제로. 1 마이너스 변동 비율분의 고정비 플러스 제로. 이게 뭐죠? 손익분기점의 금액입니다. 이건 통째로 외워줘라.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 변동 비율은 뭐를 얘기하죠? 요 변동 비선의 기울기. 요 알파를 갖다 변동 비율이라고 불러줘. 여러분이 이제 이럴 때 생각이 안 난다. 변동 비선을 그려. 그리고 여기 뭐가 되냐? 요 기울기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변동 비율이라고 불러줘래. 그러면 여기는 어떻죠? 연간 매출액분의 연간 변동비. x분의 y가 되니까 뭐가 되죠? 변동 비율이 되겠지. 하나당 단가분의 하나당 변동비도 변동 비율이 되지. 그래서 변동 비율을 주지 않을 때는 바로 연간 매출액분의 연간 변동비도 돼. 연간일 땐 연간으로 이어줘.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당 단가분의 하나당 뭐가 되느냐? 변동비도 돼. 하나일 때는 하나하나. 두 개 전체일 때는 전체. 요걸 변동 비율의 자리에 넣어줘도 된대. 그리고 여기는 0은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손익분기점은 0밖에 이득이 안 되지. 만약에 예를 들어 목표 이익이 100만 원이다. 그럼 이 자리에다 0자리에다 얼마를 넣으면 돼? 100만 원 넣으면 돼. 그럼 여기 나오는 금액이 뭐가 되죠? 바로 얼마를 팔아야 이익을 봅니까? 하는 손익분기점의 이야기가 되고, 이런 문제는 회계나 재무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런 거에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요 수식에 대해서는 요까지 이야기를 드리며, 요 정도는 우리가 굉장히 가격 정책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며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가격 속에서 네 번째 이야기가 심리기준입니다. 이 심리기준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째, 단수가격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단수는 절단한다 수의 범위를, 그런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먼저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1,000원 받지 않고 예를 들어 990원에 팔겠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죠. 1,000원짜리는 4자리 숫자입니다. 990원은 뭐냐? 그럼 3자리 수다 이거죠. 단지 10원 차이로
4자리를 3자리로 다운시킨다. 그래도 소비자들은 1,000원 하는 것보다는 990원, 980원이 훨씬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심리적 안정을 주죠. 이걸 단수, 수의 단위를 절단한다. 이런 얘기가 제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5천만 원짜리 물건이 있다 이겁니다.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 그러면 상당히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비싼 거죠. 여기다가 4,999만 원 하고 만 원을 깎아주는데 앞자리 수가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한 단위를 갖다 절단시켜준다. 그럼 우리가 훨씬 더 해야 되느냐 5천만 원 그럴 때 느끼는 감정보다는 4,999만 원, 만 원 차이지만 여기는 단수는 숫자 자리가 4자리에서 3자리라면 이거는 앞자리 수가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되는 거 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도 단수 가격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가 자주 나오지 않으면 1234번. 예를 들어 끝자리 숫자까지를 나타낸다. 끝자리 수. 끝자리 숫자까지도 표시한다. 이 말은 뭐가 되죠? 자, 우리가 1200원이면 1200원 아니면 1230원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끝자리까지 나타내지? 요걸 갖다 끝자리 숫자까지 나타내는 것도 단수 가격인데 요 개념은 뭐가 되느냐? 소비자에게 가격 결정의 신중성. 가격 결정할 때 굉장히 신중했다. 신중했다. 왜? 일자리까지 표시했다 그런 말은 그만큼 소비자에게 가격 결정의 어려움, 가격 결정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개념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단수 가격 정책이라 불러준다. 근데 조심해야 할 거는 끝자리 숫자까지 나타내는 거 용어는 책에 안 나오지만 반드시 소비자에게 끝자리 숫자까지 줘서 가격 결정의 신중성을 보여주는 이런 정책도 단수에 속한다는 것도 여러분 꼭 개념 알아두고 세 가지 정책을 알아두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베벨렌이라는 효과. 베벨렌 교수가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건 위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 위신을 지키겠다. 오히려 가격, 원래 정상은 우리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다운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수요가 는다. 그러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이 정상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뭐가 되느냐 그럼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 코스다 그럴 때 정상 코스의 개념을 갖다 얘기한다면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가격과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수요. 일종의 이쪽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가격이라 놓자 이거죠. 플라이스. 이 수요를 갖다 놓자 이거죠. 그럼 우리가 가격이 비싸면 수요는 어디 됩니까? 작고 가격이 싸면 수요는 늘어난다. 이게 경제학적이란 말이에요.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가격과 뭐가 됩니까? 수요는 반비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정상이다 이거죠. 가격이 비싸면 수요는 작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는 늘어난다. 이게 경제학적 이야기란 말이야. 경제학적으로 이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거꾸로 왜 되느냐? 베벨렌 효과는 베벨렌 교수가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가 더 덩달아 올라가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야.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도 더 올라간다. 이건 경제학적인 정상인데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정상이 아닌 부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가격이 꺾여져요. 무슨 말이냐? 요 구간까지는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가 덩달아 올라가더라 이거죠. 요까지 공간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베벨렌 교수가 발표한 베벨렌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이건 어떤 거냐? 위신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올라가더라 이거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가 덩달아 올라가는 영역 요까지를 갖다 우리는 뭐냐 요 꼭 지점까지를 베벨렌 효과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정상은 가격과 바로 수요는 반비례해야 되는데 요 공간에서는 어떻게 되죠? 정비례하더라 이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늘어난다 이거지. 아까도 썼네요. 이게 바로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베벨렌 교수가 얘기해서 우리가 자기 위신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입주를 한다. 그 학원 안에 학원이 있어요. 여러 개 학원이 있겠죠. 근데 왜 되느냐? 한 학원에서는 뭐 예를 들어 30만 원 한다. 한 달 수강료가. 근데 27만 원 한다.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경기가 좋을 때는 오히려 30만 원 하는 학원 쪽에 사람들이 더 몰리더라. 왜? 나도 부자다. 자기 부자임을 강조하고 싶고 자기 자녀에게 좋은 학원 보낸다 그러는 걸 막 세월이 지나면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어떻죠? 정상으로 가는데 초기 단계에 위신, 자기 위신을 살리겠다 해서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면 덩달아 수요가 올라가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요점까지
요 지금 접점까지를 베벨 효과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이거는 바로 위신, 소비자의 위신을 생각해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가격 라인이라는 말은 가격을 갖다 설정해 놓은 데서 어느 범위까지는 이제 바로바로 따라 올라가지가 않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현재 학원의 수강료를 갖다 27만 원 냈다 이거죠. 근데 30만 원 올라가도 가격이 약간 올라간다 이거죠. 올라가더라 이거야. 3만 원 때문에 학원을 바꾸기가 되게 민망하죠. 민망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격을 갖다 어느 정도 이제 쭉 되는 데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그림에서 똑같은 가격에서 여기 27만 원의 수강료에서 30만 원이 되어도 수요자는 어떠냐? 변동 없이 그대로 우리가 따르더라. 이런 계층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도 묵인하에 그냥 수요에 영향을 갖다 주지 않더라.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런 단계를 우리는 가격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예를 들어 27만 원 하다가 뭐 30만 원 정도 되면은 3만 원 때문에 또 어디 갈 수 있나? 울며 겨자 먹기라도 하자. 용인한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기업이 선택해야 할 가격은 어느 거죠? 기업이 초이스해야 될 가격선은 어느 거죠? 위에 상위선입니다. 같은 값이면 27만 원보다 30만 원 이쪽을 취해도 되니까 요 취하라 이거지. 소비자가 고수하려고 그러는 건 어디죠? 가능 27만 원 그대로 고수하려고 그러지. 그렇지만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으로 묵인해주는 가격. 가격 라인법은 속된 말로 묵인한다. 말하지 못해. 묵인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관습 가격이다. 그럼 오랫동안. 예를 들어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같은 경우 하나 100원이다. 그러는 게 너무나 왜 되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동네 풀빵이 있죠. 여러분들 붕어빵이라 그러는데 많이 익숙한 아버지 세대들이나 삼촌 세대는 5개 1,000원. 너무 익숙해. 근데 예를 들어 3개 1,000원 그래도 풀빵이 왜 3개 1,000원까지 하지? 요즘은 뭐 가격이 워낙 오르더라 이거 3개 1,000원. 근데 3개 1,000원 이게 만약 2개 1,000원 그러면 이건 비싸다. 이런 감각 느끼는데 오랜 세월 동안 잊었던 이야기들.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바로 일종의 내용 관습 가격이다. 이런 관습 가격의 경우는 가능하면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오랜 세월 동안의 가격. 대표적인 게 어디냐? 초코파이. 이런 거 정도 풀빵. 이 가격을 그대로 고수하고 싶다 그러는 거 이야기. 이럴 때는 가능하면 뭐가 되느냐? 가격은 그대로 현상 유지. 가격은 현재 픽스드 시키되 용량이나 품질을 왜 되느냐? 뜻들에서 가격을 채워줘야 된다. 가격은 어느 정도 픽스 시키. 왜? 워낙 오랜 세월 동안에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가격은 픽스드 시켜줘라. 대신 용량이나 품질을 조금 다운시켜서 맞춰 나가려고 노력해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관습 가격 결정의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가격이라는 말이 나와. 복합 가격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 가장 많이 쓰는 1+1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죠. 2개 복수로 묶어서 얼마 이런 말을 갖다 많이 쓴다. 묶어서 얼마 이렇게 쓸 때 묶어서 얼마 이런 말을 갖다가 얘기할 때 이건 뭐가 되죠? 복합 가격이라고 불러준다. 또 대표적인 게 1+1 이런 경우가 복합 가격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충분히 되죠. 간단히 우리가 보면 단순한 수의 단계를 절단하라. 3가지 경우. 위신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자기들의 수요가 오히려 등달아 올라가더라. 베벨 효과 알아두시고, 가격 라인은 묵인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 그리고 관습 가격은 초코파이나 동네 풀빵 같은 거 오랜 세월 동안의 가격. 이때는 가격을 픽스하고 용량을 갖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줄인다든가 품질을 낮춰줘라. 복합 가격은 묶어서 얼마. 이런 이야기가 바로 심리가격 기준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되고, 또 심리가격 기준 속에서도 우리가 좀 더 어떤 이야기라면 내용을 갖다 정확하게 좀 더 잡아줄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온 심리가격 경력의 개념으로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심리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맨 먼저 기타 심리 이런 말이 되는데 촉진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어느 마트에서 가령 예를 들어 김장철에 배추 한 단에 딴 쪽에 써야 되는 거라면 4,000원, 5,000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트에서는 배추 한 단에 얼마를 잡느냐? 2,500원. 딴 데는 한 4, 5천 원 하는데 2,500원 하고 파격적으로 때린다 이거죠. 그럼 뭐 배추 한 단에 2,500원이니까 사람들이 막 몰릴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의 어떤 제품에 대하여 특가로 그 특정 품목의 가격을 굉장히 대폭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추를 사기 위하여 오면 다른 플러스 알파가 의대죠. 판매가 될 거다. 판촉이 될 거다 이거죠. 다른 알파가 판촉이 될 거 아니냐. 이걸 누리고 특정 품목을 가격을 엄청 시중보다 낮게 판다. 이걸 갖다 촉진 가격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명승 가격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됩니다. 명승 가격은 어떻죠? 그렇죠. 가격 품질 연상설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격 품질 연상설. 소비자는 품질을 정확히 모른단 말이야. 그럴 때 비싸면 비교적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가격 품질 연상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되죠. 가격이 높으면 품질이 좋을 거다. 가격이 낮으면 품질이 나쁠 거다. 대표적인 얘기가 뭐죠? 양복 같은 거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양복을 백화점 가서 그래도 많이 돈 주고 살 때는 품질이 좋겠지 그럽니다. 시장에 가면 의대적 똑같은 양복이지만 굉장히 싸게 판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이거 사서 나중에 뭐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죠? 가격과 품질을 연상시키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어느 정도 많이 받더라도 이용자에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격을 갖다 설정할 때 이 내용 가격 품질을 연상시키게끔 만드는 정책 이건 바로 명승 가격. 이름이 있다 그럼 명승을 시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 예를 들어 그럼 1등 정말 좋은 거 명승을 갖다 우리가 추구하다. 그럼 유보 가격이란 말과 최저 수용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조심하고 잘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보다 그럴 때 유보는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거죠. 지불할 용이. 유보 가격은 최소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지불할 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거 5,000원 이상이면 5,000원까지는 인정하겠다. 지불할 용의가 5,000원까지는 있다. 유보 가격. 소비자가 이 이상 올라가면 이거 최고 가격이죠. 이상 올라가면 안 사겠다. 지불할 용의의 마지막 선상을 유보 가격이에요. 똑같고 최저 수용 가격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품질에 의심을 하지 않을 가격. 품질 의심. 무슨 말이냐? 가끔 전철관에서 그건 불법입니다. 벨트를 파는데 벨트를 한 5,000원 판다 그러면 그래도 뭐 중국산인데 5,000원이면 안 샀어. 멜만하겠지. 그러고 사람들은 삽니다. 근데 벨트 하나에 500원? 그럼 아무도 안 사. 왜? 벨트 메고 다니다 터지고 해야지. 과연 그 정도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느냐? 바로 품질에 대한 의심을 한다 이거죠. 품질의 의심. 그래서 최저 수용 가격은 쉽게 얘기하면 뭐가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최저 가격. 구매할 수 있는 최저 가격선. 예를 들어 그래도 벨트가 한 5,000원 정도면 쓸 수 있겠지 그런데 1,000원, 500원 그럼 아예 안 사.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 벨트가 되지. 최저 가격 수준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최저. 유보와 최저. 소비자가 용납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 이건 최저의 가격. 두 가지 서로가 대비하며 정확하게 알아두고 중국산 뭐가 되느냐 벨트를 갖다 팔 때 1,000원, 500원 그럼 안 사. 5,000원 그럼 그래도 쓸만하겠지. 산다 이거죠. 이제 바로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의 구매할 수 있는 가격. 여기는 아무리 많이 해줘도 그 이상은 더 주고 싶지 않다 하는 가격의 수준. 이 두 가지 알아두고 가격 단계와는 묵인한 거라고 했죠. 아까 나왔던 게 중복입니다. 묵인하는 거. 이렇게 묵인해주는 거. 묵인해주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격 단계와 중복이네. 요걸 이해를 하며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신제품. 새로운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만들었다. 그럼 신제품은 나중 가다가 우리 뒷부분에 가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하버드 교수가 뭐를 갖다 얘기했느냐. 바로 가격 결정을 갖다 어떻게 해야 바로 시장을 갖다 이끌어가느냐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중첩이 돼요. 여기와 거기가 중복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가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초기 고가 비싸게 파는 게 뭐가 되죠? 초기부터 아예 고품질로 나가자. 명성을 취하자.
시장 침투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저가격이야. 박리담에. 그럼 고가의 고품질, 그 다음에 고가격. 아예 비싸게 팔자. 고가. 처음부터 아예 저가로 나가자. 박리담에. 그 다음에 손실 유도는 두 가지 제품 중 하나는 비싸게 하나는 싸게. 예를 들어 가정용 팩스기를 갖다 예를 들자 이거죠. 가정용 팩스기를 갖다 우리가 볼 때 기계는 싸게, 필름은 비싸게. 가정용 복사기라고 하죠. 팩스보다 복사기, 가정용 복사기. 복사기 자체 기계는 싸게. 그 다음에 뭡니까? 필름보다는 여기는 뭐가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복사에는 반드시 잉크가 있죠. 잉크는 비싸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싸게, 하나는 비싸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주종의 이야기가 되고 이건 종속이 되지. 그래서 가끔은 주종과 종속의 가격을 종속을 높게, 주종은 낮게. 이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연결돼야 되는 이런 성품을 갖다 우리가 바로 일종의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차 판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팔아야 되지. 하나 팔 때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그럼 하나는 주는 싸게, 종은 비싸게. 종속가격 정책이라고도 부르더라. 종속가격 정책이라는 말도 쓰더라.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손실 유도, 종속가격 정책. 요거다.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개념을 갖다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나중에 우리 경영의 일반 속에서 가면 바로 요 두 가지 정책은 똑같아요.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틈새 시장이라고 나와. 틈새 가격 정책, 틈새 시장. 여기 왜 되느냐 그러면 여기하고 차이점이다. 어디에서 우리가 나중 가게 되면 바로 하버드 교수가 왜 되느냐 그러면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바로 진입하자마자 왜 되느냐 그러면 회사 시장을 갖다 잡지 못하고 이렇게 항상 여러 가지 정책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더라. 근데 우리가 이론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열심히 하면 수요가 바로바로 올라가느냐? 실무에서는 이게 안 되더라 이거.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 이렇게 단계 거치더라 이거지. 이럴 때 틈새 시장 가격 정책을 갖다 하는데 여기는 중요한 게 비싸게 팔자, 고가 정책, 싸게 팔자, 이건 다 같아요. 근데 여기서 틈새 시장이라는 거하고 신제품을 갖다 팔 때는 손실 유도라는 이야기, 이게 차이점이다. 이거는 뒤에 가서, 그때 가서 한 번 더 신제품 얘기할 때 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판촉이라고 하는 이야기, 판매 촉진을 갖다 판촉이라고 하죠. 판촉을 갖다 위해서 여러 가지 판매 촉진을 위한 차별 가격 정책에서는 판매 촉진을 위한 차별 가격 정책이 어떠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현금 할인. 현금으로 물건을 사면 싸게 팔아라. 수량을 많이 사면 깎아줘라. 그 다음에 거래자가 예를 들어 계속해서 지자체 물건 사면 업자를 할인해줘라. 그 다음에 여름에 물건을 겨울에 물건 여름에 팔 때 계절 할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 같은 거, 핸드폰을 새로 사면 보상해주는 거. 이걸 공제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차별적 의견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현금 할인은 210 and 30.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다고. 210 and 30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N은 정상은 내추럴이 그러니까 정상이죠. 정상은 외상이 30일이다. 30일이다. 외상 거래는 30일 뒤에 돈을 주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10일 이내, 만약 입금 10일 내 줄 때는 2% DC를 해주겠다. 여기 뭐죠? 210 and 30. 여기 뭐죠? 현금으로 구입할 때 빨리 현금 주는 거. 수량 할인은 100개를 사면 하나 끼워줄게. 거래 할인은 똑같이 계속해서 만약에 소매상의 물건을 똑같이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줄 때 업자 할인. 그리고 비성수기에 값을 까주는 거. 그 다음에 공제는 바로 아까 휴대폰을 지금까지 같이 했는데 보상 판매해준다. 그럼 이건 뭐가 되냐?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바로 차별적 가격 전략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는 기능기다. 그런 기능은 도매냐 소매냐. 도매냐 소매냐.
도매냐 소매냐에 따라 우리가 각각 하는 거 기능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도매상과 소매상을 줄 때 이거 바로 뭐가 되냐 그러면 할인이다. 기능적 할인. 도매 소매.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물건을 줄 때 이거 일어나는 이야기는 계속 거래하면 기능적 할인이다. 아니면 제조업자가 도매는 좀 사게, 소매는 그보다 비싸게. 기능적 할인이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되냐 그러면 할인 환불은 네가 1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팔았다. 매상가가 1억이라면 2%의 뭐냐 그러면 매상의 돈을 돌려줄게. 할인 환불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각각 사게 하는 거. 서울은 비싸게, 시골은 사게. 그 다음에 여름에는 비싸게, 겨울에는 사게. 또는 아니면 용도별은 똑같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 우유지만 음료냐, 아이스크림이냐, 버터냐에 따라 달리한다.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용도별이죠. 그 다음에 가격을 인상하는 이유? 원가가 올라졌으니까. 인상하는데 정상적 방법, 여러 가지 할인해주는 방법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별로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할인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기존 제품과 고가 제품을 추가해가 판다 뭐 이런 등등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매우 수고했습니다.